사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막힘없이 술술 하는 것을 말 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말 잘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유재석 씨가 어떤 얘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주 경청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는 재주가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저한테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겨울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 방학 계획 때문에 정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서 읽기, 말하기, 쓰기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유키즈 언더 블럭 문서의 신 편에서 이제 보고서의 끝판왕으로 화제가 되었던 분이시죠.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자 대한민국 대표 글쓰기 강사로 활동 중이신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 백승권 작가님이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의 저자 백승권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읽기, 쓰기, 말하기 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생생한 경험들, 노하우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책 그 제목이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인데요. 왜 초등학부모님들이 말하기, 글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일단 말하기,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학습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고 또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읽기, 쓰기, 말하기는 정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비단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형태로 뭐 기업 강의도 가보고 컨설팅도 가보면 결국은 이제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대기업의 인테리어 회사예요.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 이제 매장의 이 미스테리 쇼퍼를,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신분을 이제 속이고 고객처럼 이제 가장에서 가서 상담을 받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요 1등급 이 창호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한 40데시벨까지 소음을 막아낼 수 있고 5등급은 가격이 싸긴 하지만 60데시벨밖에 막아내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이 얘기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뭐냐면은 어떤 고객이 40데시벨과 60데시벨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업계의 용어로만, 제조 중심의 용어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다음날 바로 이 언어를 바꿔야겠다. 언어를 바꿔야 결국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가고 고객 중심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1등급은 가격이 비싸지만 조용한 도서관 분위기가 나고 5등급은 가격이 좀 싸긴 하지만 시끄러운 카페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바꿔야만이 결국 우리도 이 혁신을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사례를 들으면서 한 대기업을 이렇게 움직이는 결국 어떤 경영혁신,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결국은 언어를 바꾸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언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아이의 리더십과 또 성공과 능력을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럼 이제 이런 맥락에서 아마 읽기, 말하기, 쓰기가 인생의 겉쇠, 그러니까 마스터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시는 맥락이 어떤 건지. 보통 이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직장에 이제 취직을 시키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취직이 되기를.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생의 자물쇠, 첫 자물쇠를 연 것밖에 안 됩니다.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직장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이뤄야 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열쇠가 필요한 거죠. 그 자물쇠를 열기 위한 열쇠가 필요한데 바로 저는 읽기, 쓰기, 말하기가 바로 그런 어떤 직장 생활들,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가정 생활들, 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바로 이제 마스터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기, 말하기, 쓰기를 수월하게 하면은 설사 직장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 가족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요. 당연히 호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관계도 행복해지고 또 더 많은 기회들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스터 키를 준비해 주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예, 싶은데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청와대 행정관까지 되시고 또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어떻게 보면 글쓰기 강사가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뭐 청와대 행정관이 된 거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일을 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가치와 의미를 담아서 좀 깊이 있는 글을 쓴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저한테 기회가 왔었고요. 청와대는 이제 이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뭐 신원조회도 한 2개월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보고 이제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브리핑 자료를 뭐 써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또 브리핑 자료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우연히 9시 뉴스를 보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뭐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낮에 썼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청와대 일을 하게 되겠구나. 합격이네요. 예, 합격이라는 생각을 이제 직감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4년 동안 이제 청와대 일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어요. 거기서 직장인 글쓰기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하던 분이 이제 어떤 고위공직자로다 이렇게 영전이 되셔서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땜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계속 글쓰기와 연관된 삶을 쭉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 한 3년 만에 1년에 한 200회 정도 강의를 하고요. 거의 유수의 대기업과 대표 기관들은 거의 다 강의를 하는 이제 강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결국 글을 쓰는 일을 좀 직업으로 쭉 삼아 오신 건데 어릴 때부터 좀 이런 글쓰기라는 것 또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꿈이나 혹은 뭐 계기 이런 게 좀 특별한 게 있으셨나요? 아, 조금 이제 기억해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노트 필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제 노트를 보더니 야, 승권이는 선생님이 판서한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기준을 갖고 쓰는구나. 되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좀 창조적인 일을 한 것의 최초의 칭찬입니다. 그게 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좀 약간 문학병이 들었었어요. 너무 이제 이 문학에 깊이 이렇게 몰입이 되어서 제가 학교를 또 자퇴도 했습니다. 뭐 정말 중국집 배달부도 하고 탄광촌에도 가고 신문팔이도 하고 이렇게 한 8개월 정도를 지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졸업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신문 기사로 또 이렇게 신문 기자로 또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냥 사실 글을 쓴 사람 외에 다른 거가 돼보려고 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잘하는 게 글 쓰는 거밖에 없고 그걸로 해서 저는 신문 기자도 했고 또 청와대도 갔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일타 강사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또 글쓰기 전문 강사를 하고 있고 사실 복 받은 사람이죠. 예, 하나의 분야를 갖고 계속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 너무나 이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한테 많은 행운이 찾아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어떤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짧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앞서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로 토대로 좀 많은 부모님들께서 좀 뭔가 읽기, 말하기,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국 부모님들의 본질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 책 잘 읽는 아이로 키워낼 것인가 늘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입담으로 가장 좀 유명하고 진행을 또 제일 잘한다고 하는 우리 윤우님, 윤우님과 유퀴즈에서 실제로 함께 대화를 나눠보셨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을 잘하게 된 비결, 비법 이런 게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막힘없이 술술 하는 것을 말 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말 잘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변가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석 씨가 어떤 얘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주 경청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는 재주가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저한테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는데 이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거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즉석에서 코칭을 했거든요. 상황을 묘사할 때는 좌에서부터 이렇게 쭉 우로 보이는 것, 가까운 데서 먼데, 먼 데서 가까운 데 이렇게 일정한 질서를 갖고 보이는 것을 배열해야만이 독자의 머릿속에 잘 인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윤우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좋은 글엔 질서가 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심코 한 말에서 카피를 딱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돋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프로그램의 메인 카피가 좋은 글엔 질서가 있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자기가 말을 많이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빛나게 해주는 것. 거기로부터 오히려 이 유재석 오늘날의 윤우님이라고 하는 이 바로 브랜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말 잘하는 아이가 혼자서 막 말을 잘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량 자체를 이제 말 잘하는 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아까 그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커뮤니케이션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분으로 이제 익히 잘 알려져 있어서 옆에서 보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좀 어떤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에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고 보셨나요? 네, 그분은 한마디로 이제 역지사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거가 그분의 가장 이제 저는 탁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이제 어디 이렇게 행사나 가시면 이제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거든요. 가면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분위기도 보고 표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또 즉석에서 이렇게 또 고치는 겁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말을 할 때는 청중의 입장, 글을 쓸 때는 독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청중과 독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로 그런 입장에서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돋보이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글쓰기 말하기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종종 보면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나를 뽐내기 위해 글을 쓰고 말을 막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소통하기 위함인데 그런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우리가 뭐 많은 부모님들께서 사실 뭐 우리 아이가 윤우님처럼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적어도 좀 자기 생각과 의사를 좀 제대로 표현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좀 제대로 말하는 최소한 그거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사실은 이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가 이 하는 말 속에서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일까를 잘 헤아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두 딸을 키우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잠깐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시골 살다가 이제 파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저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얘가 학교를 잘 다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골 출신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시골이 아니라 자기는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한테 굉장히 좀 컴플렉스로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왜 그때는 그걸 내가 몰랐을까? 좀 더 아이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봤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점들을 알 텐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잘하는 거고 잘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야 또 잘 쓰는 거거든요. 부모가 이제 바로 잘 들어주는 청중, 잘 읽어주는 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 직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들이 그 말하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경청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결국 잘 듣느냐 안 듣느냐는 이제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듣는 신용을 하는 건가 아니면 잘 듣고 있는 건가 뭔가 약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점이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아이의 반응을 보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신나서 네. 막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잘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잘 듣고 있냐 그렇지 않냐는 아이의 얘기를 그냥 퉁쳐서 듣느냐. 그냥 너 얘기 정말 재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제 퉁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야, 너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물 묘사를 이렇게 잘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아이 이야기를 그냥 잘 듣는 시인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이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어린 시절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님이 얼마나 내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느냐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부모님이 좀 경청 외에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두 가지 바로 말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전부 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할까? 야, 너 왜 공부 안 하냐? 성적이 이게 뭐야? 야, 네 방 청소 좀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다 용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뭔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쪽에 충분히 설득할 만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까 예를 들면 이제 방이 되게 좀 어수선하네. 이렇게 어수선하면 너 뭐 찾을 때 되게 힘들잖아, 그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방이 정돈돼 있으면 네 생각도 정돈돼 있고 훨씬 그런 속에서 뭘 하면 효율적이잖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방 청소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과 좋은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모와 아이가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서로 대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가 강자죠. 아이는 약자니까. 근데 강자가 약자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소통이 아니라 지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아까. 그냥 우리 부모는 나한테 늘 지시하는 사람. 뭔가 서로 이렇게 교감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감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용건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배경 설명과 설득한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그 다음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또 거꾸로 아이에게는 용건부터 말하게 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또래 집단 내에서 이 말 못할 일을 되게 많이 겪잖아요. 저 왕따를 겪을 수도 있고 뭐 무슨 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해요, 집에서. 그 얘기하면 또 혼날까 봐. 근데 평소에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게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설명을 하게끔. 그러니까 아이들은 두 가지식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좋고 부모는 미가식으로 말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부모와 아이의 어떤 그런 이제 서로 대칭적 관계가 아니라 이게 서로 기울어져 있는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그나마 이렇게 좀 대칭적으로 되면서 서로 대등하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꼭 아이는 두 가지식으로 말하고 부모는 미가식으로 말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납득이 되는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이들이 두 갈식으로 말하게끔 연습시킬 수 있는 뭐 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나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게 아이들이 자기의 용건을 말하기 전에 막 이렇게 애둘러서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듣고 나면은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언지를 부모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다시 네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 지금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가 맞아. 그럼 요 얘기고 그리고 네가 요 얘기를 아빠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요런 근거를 제시했어.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우리 다음에는 아빠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해봐. 그 다음에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코칭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아이들이 금방 따라합니다. 아까.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 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부모님들은 혹여 오해하셔서 아이가 얘기를 쭉 미괄식을 하고 있는데 예. 말 자르고 그래서 용건이 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이 두괄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구조화의 프레임을 좀 맞습니다. 전달해줘야 된다. 네.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 네가 한 말을 랩업을 시켜주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두괄식 말하기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게 옆에서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예, 예. 아, 네.